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위급 기출문제 92의 3강 실무 강의로서 부가세 신고서부터 결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 3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입니다. 하기 전에 우연히 제가 소 뒷걸음치다가 찌잡았네요. 92회 때 91회 때 풀이하면서 수출 실적 명세서가 나오리라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왔네요.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혹시 부족하신 분 시간이 없으실 때는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고요. 우리 93회 부가세 부속서류 예상 문제는 첫 번째로 겸용사업자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75회, 78회, 83회에 나왔으니까 한번 꼭 입력을 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명세서입니다. 86회, 5회, 그리고 79회, 80회 때 출제가 되었던 것이니까 이것도 꼭 한번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말씀을 드리지만 부가세 부속 서류는 이게 절대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이번에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지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이죠.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 및 거래처명도 입력하세요. 자, 이 거래처를 입력하라 그러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수출 실적 명세서인데요.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선적일 환율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환율이 나와 있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 원칙이지만 환가일이 빠를 경우 환가일 환율을 적용하여 입력하셔야 됩니다. 즉 선적일과 환가일 환율 중 빠른 환율을 선택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원리는 부가가치세법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돈부터 받고 제품을 나중에 실어주게 됩니다. 이럴 때는 환가일이 되겠죠. 돈 받은 날 환율로 제품 공급 가액이 결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 선적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받게 되면 선적일 기준이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선적일과 환가일 중 환율이 빠른 날을 선택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법에 나와 있는 거 일정 부분 계약금으로 일정 부분 받고 그리고 선적하고 나서 나중에 받는 경우는 계약시 환율 플러스 선적일의 환율이 제품 매출 가격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무에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은 부가가치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메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문제 3번 부가가치는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죠. 큰 문제 3번은 무조건 여기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문제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있죠. 여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가 있고요. 지금은 수출 실적 명세서니까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1기 확정이니까 04월부터 06월까지. 자, 여기에 하나씩 입력하면 되는데요. 수출 신고 번호가 있네요. 하나씩 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요거를 복사 붙이기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면은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요거 안 되네요. 자, 여기 하이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하이픈은 입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일단 입력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지금처럼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됐고요. 선적일이네요. 선적일 나와 있죠. 2020년 4월 6일입니다. 2020
0406 칸 맞추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미국이네요. 통화는 F2 하셔서 미국이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US 달러 이렇게 나타나죠.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항상 코드는 F2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자, 이게 환율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환율이 보니까 선적일은 4월 6일이고 환가일은 4월 8일이네요. 이것이 빠르죠. 빠르니까 자, 어디에 선적일이니까 1150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150 크게 문제 없죠. 외화는 몇 불입니까? 5만불 50불 엔터. 자, 다음 거래처네요. 거래처는 ABC 쌉니다. FE ABC 해주시면 되겠죠. 거래처명 자동으로 나오네요. ABC사 그대로 나왔고요. 뭐 크게 문제 없죠. 두 번째입니다. 수출 신고 번호네요. 자, 이거는 제가 복사 붙여넣기 이용하겠습니다. 선적일자 나와 있죠. 선적일은 언제입니까? 5월 1일입니다. 자, 이거 환가일로 입력하셔서는 안 돼요. 환율만 요거 따져야 되는 거지. 선적일은 이때입니다. 5월 1일 2020-0501 통화코드는 미국이네요. FE 미국 그대로 입력하시고 환율이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적일은 5월 1일 환가일은 4월 30일이네요. 환가일이 빠르죠. 그래서 환율도 어떤 거 원화 환가일 1130원이 됩니다. 이거 잘 실수하십니다. 1130원. 자, 그리고 외화네요. 외화는 6만불 60불 크게 문제 없고요. 거래처는 DEF네요. FE DEF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세 번째 거 중국이네요. 위안화죠. 그리고 선적일 한번 볼까요? 6월 29일 2020-06-29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중국입니다. 위안이죠. FE 중국이라 치시면 나타납니다. 중국. 자, 그리고 환율이네요. 환율은 잘 보셔야 됩니다. 선적일은 6월 29일, 환가일은 6월 30일이니까 뭐 선적일이 빠르죠. 170위안입니다. 외화는 70만이네요. 700불 엔터. 그리고 회사는 베이징이네요. FE 베이징. 자,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칸 맞추어서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그리고 통화 코드에서는 무슨 키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더라? F2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환율은 선적일이 빠르면 선적일 환율,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환율로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뭐 거래처 코드 F2 하시면 된다라는 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 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일본 화폐입니다. 엔화죠. 엔화는 환율 입력 시 특히 유의해야 됩니다. 일반 점표나 매입, 매출 점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는 이렇게 1달러당 얼마 이렇게 나오지만 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안당 170원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엔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00원 하고 100엔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엔당은 공을 2개 빼면 10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의외로 이렇게 해버리는 분이 많습니다. 5만엔 곱하기 엔화 받은 거 그대로 곱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엔화 같은 경우는 단위가 100대 1대 100입니다. 다른 것은 1대 1000, 1대 1000, 1대 100 이렇게 나오지만 엔화는 예를 들어서 1050원 그리고 단위가 100엔으로 나온다라는 거 이거 0 2개 그러니까 지금은 1엔당은 10.5원이죠. 이 계산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니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자, 2번입니다. 다음은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네요. 10월부터 12월 31일에 관련한 자료이다. 1월 반영하여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러네요.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자, 일단 부가세 신고서부터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오고요. 자, 빠져나올 때 이렇게 저장할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하지 않으면 채점이 안 됩니다. 빠져나오고. 자, 두 번째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꼭 부가세 신고서 하나와 부속 서류 하나가 출제가 되는데 86회 7회 때는 그게 출제위원님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기존 형식대로 출제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아마 계속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 하나와 부속 서류 하나 이렇게 출제되리라 생각됩니다. 되돌아오셨는가 봐요. 부가세 신고서 눌러주시고 다음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요령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실무 수행 순서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가산세 때문에 부분으로 이 부분을 힘들어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매입 자료와 매출 자료 입력하고 매입 자료 입력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하시더라도 부분 점수를 일정 부분 받습니다. 입력해 주시고 두 번째 기타 자료를 입력합니다. 불공일 경우는 대부분 고정자산도 입력이 됩니다. 주로 불공인 게 차량 운반구 사는 게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도 체크하셔서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산세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셔서 있으면 입력하고 없으면 생략하면 됩니다. 이 부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이 문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아니지만 대손세액에 관련된 게 출제가 되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신고 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일정한 대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기간에 가능합니다. 1기 확정, 2기 확정, 즉 1기 예정과 2기 예정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2기 확정이니까 알아주시고 자, 이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음법, 수표법,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이라든지 수표, 매출채권, 그리고 미수금 이런 것들이 됩니다. 두 번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및 미수금 등 같은 의미가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계획인가 법원에서 회생 계획인가를 받든지 또는 면책 결정을 받은 채권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런 경우도 대손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고 10년 이내 자, 이 10년 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까지는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10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입니다. 단 저당권이 설정된 대손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 자료 있고요. 매입 자료가 있고 기타 자료가 있는데요. 이유 없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하고 두 번째 가산세 있는지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 하나씩 매출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이네요. 공급가 8억의 부가세 별도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매출이니까 일단 빨간색입니다. 예정 누락부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매출이고요. 파란색은 다 매입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아요. 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니까 800 뿔뿔에 8천만원. 예,
맞네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꼭 금액이 맞는지 칸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과세 매출 공급 대가네요. 부가세 포함이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같은 라인에 3번 칸에 입력이 되죠. 그러면 둘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6천만 원이네요. 6천만 원에 부가세 600만 원 입력하러 갑니다. 3번이죠. 여기에 신용카드도 현금 영수증도 함께 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60뿔뿔에 600만원,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네요. 6천만 원입니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영세 있죠? 영세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여기는 직수출이죠. 지금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60뿔뿔에 됐고, 그 다음에 직수출이 얼마 있습니까? 200만원, 2천만원. 자, 그러면 6번 칸이 되겠죠. 직수출, 기타가 직수출에 해당됩니다. 20뿔뿔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 없네요. 자, 다음 대손세액이 나왔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과세기간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아래의 사유로 대손세액이 확정되었다. 자, 이것을 보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 기억하고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즉,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단 말은 내가 납부한 부가세에서 빼겠단 말이에요. 부가세 받은 거에서 매출세액에서 빼주겠단 말입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단 말은 어떨 때는 플러스 금액을 입력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쉽게 말해서 돈 떼였다, 대손세액 만족한다. 그때는 마이너스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고, 떼였던 돈을 돌려받았다. 그때는 당연히 플러스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대손세액 부분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의외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팔았는데 대손을 당했다. 그때는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이 입력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떼먹고 도망갔던 업체가 갚아주더라. 그러면 다시 부가세는 내어야 되겠죠. 플러스 금액이 입력되어야 된다는 거 먼저 하나 알아주시고, 자, 첫 번째입니다. 2020년 9월 25일에 부도 발생한 한국에 대한 받으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과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습니다. 왜일까요? 자, 9월 25일에 부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최소 몇 개월, 6개월은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제받으면 안 돼요. 쥐레입니다. 두 번째, 2020년 10월 5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네요. 그러면 10월 5일날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 성담에 대한 외상매출금 2,200만원. 자, 이 중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세액이란 말은 2,200이 아니라 200만원이 세액이 되겠죠. 이것을 매출세액에서 빼겠단 말입니다. 지금은 돈 떼였단 말이니까 플러스 금액일까요? 마이너스 금액일까요? 자, 내가 부가세를 외상으로 팔고 부가세를 납부를 했었습니다. 돈 떼먹었어요. 그러면 이 부가세는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금액이 입력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대손세액이 아니라 가감 플러스 금액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금액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8번 칸이죠. 8번 칸에 찍고 지금은 돌려받아야 됩니다. 납부세액에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뿔뿔. 자, 이거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플러스 200만원을 입력하십니다. 그래서 틀리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손세액, 대손이 발생했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것을 돌려받았다. 그때는 플러스 금액을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꼭 체크하셔서 맞추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매출 자료 입력은 끝이 났고요. 특히 이 부분은 입력하면 안 된다. 부도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매입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일반 매입이네요. 1과세 전자세금계산서이고 일반 매입이고 6억 1천만원에 6,100만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매입이니까 여기고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서 일반 매입이네요. 그러니까 10번 칸에 610 뿔뿔. 그리고 매입은 영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우리가 6,100만원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크게 문제없고, 두 번째 고정자산 금액이네요.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 공급가 6천만원에 600만원, 비영업용 승용차네요. 매입액 공급가액 3천만원에 300만원. 자, 이 두 가지 다 고정자산입니다. 그런데 자, 승용차는 어때요? 불공 사유에 해당되죠. 1800cc니까 8인승 이하까지가 승용차입니다. 아무튼 고정자산에 얼마? 9천만원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 고정자산에 얼마? 90 뿔뿔에 900만원. 이거 고정자산으로 나와 있으니까 입력하시는 거 크게 문제 없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거냐면 승용차죠. 비영업용 승용차. 이 3천만원에 300만원은 불공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공에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여기에 3천만원에 300만원 16번 칸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6번 칸에 3천에 엔터하면 숫자가 치워져 버리죠. 자, 이것은 여기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50번 칸 있죠. 여기에 3천에 300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3천에 얼마? 300.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3천에 16번 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칸에 반영이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자료 입력합니다. 2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이 300만원이 있다 그러네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예정신고 미환급세 여기가 얼마? 300만원 있다 그러죠. 21번 칸 찍어주시고 21번 칸 다시 한번 볼까요? 21번 칸 여기네요. 한 칸 위에네요. 잘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위에 얼마? 다시 한번 볼까요? 21번 칸. 예, 맞네요.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예, 예정신고 미환급세 21번 칸 여기가 3뿔뿔. 자, 이게 별건은 아닌데요. 칸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지는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입력하면서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실수 없도록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다음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 있네요. 일단 예정신고 누락분입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구입했으니까 매입 예정 누락분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위에 한번 찍어주시면 자, 예정 누락분은 여기 있죠. 매출은 여기, 매입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38, 39번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중에서 정상적으로 종이 세금계산서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부분이 얼마? 1,000만원이네요. 10 뿔뿔에 얼마? 1 뿔뿔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가 없죠. 예정 누락분 입력하시고요. 다음 마지막이네요. 자, 매출 자료 중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 늦게 전송했네요. 공급가 이렇게 했네요. 자, 이거는 이미 여기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하면서 발급은 했던 거 입력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다음입니다. 이 중에서 가산세 이제 이렇게 매출 자료 입력하고 1번 매출 매입 자료 입력하고 1번 2번 기타 자료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3번 그리고 가산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매출에는 여기에 쭉 읽어보았는데 가산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매입에도 가산세가 없어요. 가산세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었더라면 우리 법인은 가산세 1%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쥐례네요. 수취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우리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입니다. 가산세가 있지만 받는 것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왜?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산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입력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자, 만약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내가 발행했더라면 어디에 입력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가산세 아래쪽에 한번 쿵 찍어주시고, 자, 여기에 가산세가 있죠. 매입에 보시면 가산세 쭉쭉쭉쭉쭉쭉 가산세 여기 있네요. 여기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26번 칸 공 찍어주시고, 자, 만약에 지금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를 내가 발행했을 때는 가산세가 있지만 받은 거는 없는데요. 만약에 내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가정하고 어디에 입력하는가 하면 세금 계산서 있죠. 이것은 미발급입니다. 물론 지연 발급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어떤 것을 해도 좋은데요. 사실 정답은 여기에 입력해도 되고 여기에도 입력을 해도 되는데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종이세금 계산서는 미발급 가산세로 봅니다. 보기 때문에 64번이 원칙적으로 맞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정답은 지연 발급도 맞아요. 1%이기 때문에 미발급도 맞다 해줍니다. 둘 다 맞다 해주는데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 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미발급 가산세로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4번이 맞다라는 거죠. 원래 옥신각신하면 법대로 하는 것이 최고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요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는 그냥 법대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는 64번 라인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발행했을 경우 1000만원이라 가정할게요. 10뿔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미발급 가산세는 2%입니다.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의 가산세를 줘요. 그래서 이 금액을 바꿔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물론 지연발급에 1000만원을 입력하면은 여기에는 1%니까 자동으로 나왔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자동으로 나옵니다. 둘 다 맞다 해주지만 저는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무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답 입력하는 게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죠. 62번에 입력하더라도 가산세는 10만원 내고 64번에 입력하더라도 10만원 내기 때문입니다. 요것도 맞다 해주지만 저는 법이죠. 부가가치세법에서 종이세금계산서는 미발급 가산세로 하고 가산세는 1%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습해봤고요. 0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하나는 됐고요. 요거는 입력하면 안 된다. 취례입니다. 발급한 것은 가산세 1%가 있지만 받은 것은 없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매출 자료 중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이네요. 500만원. 자, 지연 전송을 찾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이 있고 미전송이 있죠. 지연 전송은 예정 신고 때 해야 되는 것을 확정 신고 때 하는 게 지연 전송이고요. 미전송은 확정 신고 때 해야 되는 것을 그 다음 예정 때 하는 거, 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정 때 해야 됐던 것을 확정 때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지연 전송으로 나와 주었으니까 고맙습니다. 물론 공급가입니다. 공급가가 얼마인가요? 500만원. 오뿔뿔.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가산세 할 때 공식을 외운다고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요. 대부분 보십시오.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71번이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되는데요. 이 두 개는 무엇을 입력한다? 납부세액입니다. 다른 칸들은 다들 공급가인데요. 이 두 개만 71번 칸과 73번 칸은 납부세액이라는 거 그건 하나 꼭 체크해 줘야 돼요. 어떨 때는 공급가를 입력하고 어떨 때는 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와 미치겠다 이러신 분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죠.
71번과 73번은 납부세, 나머지는 공급가 이래 생각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면율도 나와 있죠. 요번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감면율까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름으로써 부가세 신고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결산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출장 차량에 대한 보험료 전액 가입 당시 7월 1일이네요.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한 후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험료 지급한 내용이고 비용을 했습니다. 단 월할 계산할 것 한 달 한 달 계산해란 말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1000만원이고 7월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나오면 무조건 날짜를 적어야 됩니다. 7월 1일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 6월 30일까지 1년분이 1000만원입니다. 그럼 6개월이니까 500만원씩 쪼개지는 거, 이 그림 충분히 그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7월 1일 날, 이날 주거나 받는 날, 못 주거나 못 받은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때 지급하면서 무엇으로 했단 말입니까? 비용, 즉 보험료로 했단 말입니다. 보험료, 선급 비용으로 했는 것과 보험료로 한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산으로 처리한 것은 전혀 달라요. 자, 아무튼 보험료 줬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 날은 얼마 먼저 주었습니까? 1000만원을 먼저 줬습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 6월 31일까지 얼마를 먼저 줬죠? 500만원 먼저 줬죠. 따라서 이 내용은 보험료 5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되겠네요. 보험료는 보험료고요. 자, 이 칸을 맞춰 갑니다. 제가 번호 적어 두었습니다. 이 칸부터 주는 내용이면 비용을 적고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면 되는데 지금은 지급한 내용이니까 비용 적었습니다. 두 번째 이 칸 먼저면 선, 모시면 미, 먼저니까 선. 다음 이 칸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 지금 주는 내용이잖아요. 급. 그래서 뭉치면 선급 비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지고 차변, 대변 자리를 잡습니다. 자, 선급 비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면 대변에 적는데요. 선급 비용은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차변이 선급 비용 500만원, 대변은 보험료가 되겠죠. 보험료 500만원. 물론 영업부니까 800번대 보험료가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 모르시면 안 된다 이래 생각하시고요. 자, 이 결산 문제가 약하신 분은 우리 전산세무위급은 결산이 5문제나 출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 맞추셔야 되고, 이거는 결산이 약하신 분은 제가 전산에게 1급 기본 강좌에 한 120분입니다. 빠르게 들으면 한 90분만 들으시면 돼요. 그 내용 39개인가 유형별로 묶어두었습니다. 그 내용만 다 아시면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이오니 꼭 좀 익혀주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전표죠. 일반전표 12월 31일입니다. 왜? 결산일이기 때문에. 차변 3번 선급이죠. 선급비용이 금액은 얼마? 5뿔뿔. 대변 4번 보험료죠. 보험. 이거는 800번대죠. 800번대 보험료 얼마? 500. 예, 별 문제 없네요. 차변, 선급비용, 보험료 그리고 500만원씩 각각 되었습니다. 예, 1번 별 문제 없고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2020년 9월 1일 기업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연 3%의 이자율로 1년간 차입하였다. 돈 빌려왔네요. 이자는 이거 이자에 대한 말이네요. 돈 빌려왔으니까 이자 주는 내용이겠죠.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 보통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월할 계산할 것 한 달 한 달 계산하란 말입니다. 자, 일단 이것도 1년이니까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날짜 적고요. 12월 31일 오늘은 결산일입니다. 적고, 자, 그러면 2억 원에 연 3%니까 2억 곱하기 0.03을 하면
6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얼마인가요? 나누기 12하면 한 달에 5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8개월이니까 58, 40, 400만 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빼니까 200만 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1일 날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고, 이날은 이자 얼마 줘야 될까요? 줄 필요 없죠? 하루도 안 지났으니까. 하지만 이날은 8월 31일 날은 얼마를 줘야 될까요? 600만 원 줘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 이날 이자를 줘야 되면 얼만큼 이자를 줘야 되나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만큼의 이자는 얼마? 200만원. 자,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한번 따져봅니다. 12월 31일보다 앞에 줬으면 먼저 준 거고요. 뒤에 주면 못 준 게 되겠죠. 이날 줄 거잖아요. 지금은 이자 못 지급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얼마 못 지급했습니까? 9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200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결론은 이자 200만원을 못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는 계정 과목이 두 개죠. 이자 주는 것은 비용, 이자 받는 것은 이자 수익입니다. 지금은 이자 비용이 되겠죠. 출발. 자, 이 칸부터 항상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 지금은 주는 내용이니까 비용을 적었습니다. 다음 이 칸. 먼저면 선, 못이면 미. 지금은 못 줬죠. 그러니까 미. 자, 이 칸. 자, 다음 요 칸. 마지막 칸이죠. 이 칸은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되는데 지금은 급. 근데 미급이란 계정 과목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자를 적어줄 수 있는 그런 센스 여러분들이 발휘하셔야 됩니다. 미지급 비용 마지막입니다. 자산이면 차변,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되는데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그래서 언어변 대변에 적습니다. 그러면 차변은 이자 비용이 될 수밖에 없죠. 금액은 각각 얼마? 200만원씩. 물론 여기도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걸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미지급 비용에 물론 기업은행으로 나중에 줘야 되겠죠. 그렇죠. 걸어주시더라도 무방합니다. 물론 안 적어줘도 무방해요. 자, 이 내용을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갑니다. 3번 이자 비용이죠. 931번 아니네요. 죄송해요. 이자 비용 951번이네요. 금액은 얼마? 이뿔뿔. 그리고 대변 4번 미지급 비용입니다. 금액은 얼마? 200만원. 입력된 거 확인하러 갑니다. 차변 이자 비용, 대변 미지급 비용, 금액은 각각 200만원씩. 예, 문제가 없네요. 뭐 평범한 문제들입니다. 3번 당사가 기말에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추가 정보를 고려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한번 볼게요. 기말 이거 자동 결산입니다. 자동 결산에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추가 정보가 있네요. 추가 정보란 말은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들이 더 있단 말이죠. 매입한 원재료 194만원은 운송 중 선적지 인도 조건이네요. 자, 그러면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미착품이 되겠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미착품이 됩니다. 이거 누구 건가요? 내 거죠. 내 거니까 원재료 가격에 더하기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사의 제품, 즉송품이네요. 즉송품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출판사와 서점 간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점이 가지고 있는 책은 내 거, 서점이 팔았을 때 내 거 아닌 거 이래 됩니다. 지금 즉송품 485만원 수탁업자들이 서점이 보유 중인 거, 서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 거? 내 거. 서점이 가지고 있는 제품은 누구 거? 내 거. 그러니까 485만원 이것은 내게 됩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에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가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정보란 기존의 자료에 추가되는 항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50만원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650만원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인지 이거 구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당연히 150만원 안에 194만원이 포함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별도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344만원입니다. 왜? 이것 더하기 내꺼.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그대로고요. 기말 제품은 650만원 플러스 485만원. 이게 되겠죠. 그래서 1135만원이 됩니다. 이거 자동 결산으로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자료 입력입니다. 여기에 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은 항상 01월부터 언제까지? 12월까지가 되겠죠.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으면 쉽습니다. 먼저 기말 원재료 재고액입니다. 컨트롤 F. 기말은 빼고요. 원재료 하면 되겠죠. 원재료 매입액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단기 이거는 아니죠. 기말 원재료 바로 밑에 칸이네요. 아래쪽에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3440불 엔터. 하나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기말 제공품이네요. 기말 제공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오타입니다. 품. 자, 찾아졌네요. 그래도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예 맞네요. 이 금액은 630만원이네요. 6300불. 그리고 기말 제품이죠. 컨트롤 F. 기말 제품. 자, 여기 있네요. 기말 제품 재고액 맞네요. 이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죠. 11350불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면 마지막에 결산 전표 추가 이거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4번 5번도 있기 때문에 풀고 하겠습니다. 4번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 메뉴만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수동으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면 틀린 것으로 채점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네요. 자동 결산입니다. 저는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대부분 특별한 경우 환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는 방법입니다. 이 순서 혹시 놓치셨을까봐 제가 순서대로 메모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먼저 첫 번째 대손 상각입니다. 이 탭을 눌러주시고요. 항상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불러주시고, 자, 여기서 버튼을 4번을 순서대로 눌리는데요.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이런 순으로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새로 불러오기 이거부터 눌러주셔야지 일반 전표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되었던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2번 의외로 대손율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1%죠. 맞으면 넘어가면 되고 3%인 경우는 3% 고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지금은 문제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금액은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0으로 고쳐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제 화면과 선생님 화면이 다른데요. 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3강을 준비하면서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가 입력되지 않았고요. 이 금액이 아마 마이너스 140만원 정도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은 나는 입력을 안 해서 그렇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4번 마지막으로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양수일 때는 바로 하시면 되고요.
엄수일 때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전표에 만약에 우리가 수동으로 분계하는 경우, 지금은 자동 결산입니다. 수동 분계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환입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150 얼마, 그리고 대손 충당금 환입 얼마,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출제위원이 반드시 자동 결산만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 반영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결산 마감 전 영업권 무형자산의 잔액이 3천만 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20년 5월 20일에 취득한 것이다. 단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며 상각시 계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개월 한다. 자, 여기는 의미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 원칙이죠. 무엇으로 해란 말이 없으면 정액법으로 하면 됩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구해 볼 텐데요. 자, 3천만 원에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0원입니다. 5년을 했어요. 그럼 600만 원이 됩니다. 왜? 5, 6이 30. 그래서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 월할 상각해라 그랬죠. 5월 20일입니다. 자, 그리고 1월 미만은 1개월 한다. 그러니까 5월 20일에 샀든지 5월 5일날 구입했든지 5월 30일날 구입했든지 필요 없습니다. 5월 1개월 미만은 1월로 한다. 5월 1일날 구입한 거로 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사용했는지 봅니다. 5, 6, 7, 8, 9, 10, 11, 12 8달이죠. 8개월. 그래서 600만원 곱하기 8개월 나누기 12개월 하면 요거는 총 금액이 얼마다? 400만원. 즉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얼마? 400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업권이죠. 컨트롤 F, 파인드의 약자입니다. 영업권 찾았습니다. 자, 영업권 찾았죠. 무형자산 상각비. 자, 이것이 얼마가 됩니까? 총 금액이 400만 원이었죠. 4뿔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문제 없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말이죠. 이제 5번까지 자동 결산이 끝나고 나면 화면 상단의 점표 추가 탭을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이거 안 눌리면 빵점 0점입니다. 중요합니다. 자동 결산이 3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면 9점입니다. 9점이 한순간에 홀라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점표 추가했죠. 이거 꼭 눌러주시고, 예. 자, 그리고 저는 꼭 이렇게 점표 추가하고 나서 어디에? 일반 점표에 갑니다. 일반 점표 몇 월 며칠 날 12월 31일 날 가서 이렇게 결차, 결대 이런 게 들어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확인까지 하시고 자동 결산은 끝이 났구나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이번 강의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